2026년까지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아마 이걸 겁니다. 스마트 계약의 왕, 이더리움에 계속 기대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저기 무섭게 떠오르는 도전자 솔라나로 갈아타야 할까?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두 거인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 왜 이 둘이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바로 탈중앙화 앱, 그러니까 D앱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은행 없는 금융이나 회사 없는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이요. 이 D앱들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자동화된 코드로 돌아가는데 이게 한번 블록체인에 올라가면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투명하고 공정하죠. 네, 바로 그 D앱을 만들고 실행하는 가장 거대한 두 개의 운영체제가 바로 이더리움과 솔라나인 셈입니다. 오늘은 두 플랫폼의 기술적인 차이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사용 데이터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장의 평가는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이걸 깊이 파고들어서 여러분이 2020년을 위한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재 챔피언 이더리움부터 시작해보죠. 말이 필요 없는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의 핵심 가치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저는 신뢰라고 봐요. 신뢰요? 네. 그리고 그 신뢰는 분산화와 안정성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천 수만 개의 독립적인 컴퓨터, 그러니까 노드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때문에 중앙 통제 기관이 아예 없어요. 해킹이나 공격을 하려면 이 수많은 컴퓨터들을 동시에 다 무력화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안정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지난 10년 동안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와, 단 한 번도요? 네, 다운타임 제로. 이건 앱을 만드는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의미예요. 내가 만든 서비스가 어느 날 갑자기 먹통이 될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니까요. 바로 이런 안정성 덕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금융 서비스들이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아, 결국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이 많아질수록 이더리움 자체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예를 들어 코인을 보내거나 앱을 사용하려면요. 수수료, 즉 가스비를 네트워크의 기본 통화인 이더로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 이더리움 생태계가 활성화될수록 이더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은행이나 증권서 없이 그냥 코드만으로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팔게 해주고요. 계정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내 암호화폐 지갑만 딱 연결하면 바로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더리움의 가장 큰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딜레마요? 바로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 문제죠. 이더리움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보통 15개 남짓에 불과해요. 비자 카드가 초당 수만 건을 처리하는 거랑 비교하면 정말 느린 속도죠.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도 예전에 NFT 하나 사려다가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수료에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사용자가 조금만 몰리면 가스비가 몇만 원, 심하면 몇십만 원까지 그냥 치솟는데 이런 환경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어떻게 앱을 마음껏 쓰라는 건지 이게 이더리움의 가장 큰 약점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도 당연히 그 문제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 바로 레이어 2 솔루션입니다. 레이어 2요? 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꽉 막힌 1차선 국도, 이게 이더리움 메인넷이라고 하면요. 그 위에 새로 뻥 뚫린 고속도로, 즉 레이어 2를 까는 것과 같아요. 자산의 보안처럼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튼튼한 국도를 이용하지만 일상적인 소액 거래 같은 가벼운 차들은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로 쉥쉥 달리는 거죠. 아, 폴리곤이나 아비트럼 같은 것들이 바로 그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본체의 그 안정성은 그대로 딱 지키면서 그 위에서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우회로를 계속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더리움의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라는 빈틈을 정면으로 파고든 게 솔라나인 거고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길래 이더리움이 못하는 걸 해낸다는 거죠? 솔라나의 핵심 비밀 병기는 역사 증명, 영어로는 proof of history,
POH라는 아주 독특한 기술이에요. 이더리움 같은 일반적인 블록체인에서는 검증자들이 어떤 거래를 먼저 처리할까? 이 순서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솔라나는 모든 거래에 그냥 타임스탬프를 쾅 찍어버립니다. 마치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는 것처럼요. 아, 모든 거래에 도착한 순서대로 번호표가 찍혀 있으니까 굳이 누가 먼저 왔냐 이걸 정하려고 회의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정말 엄청난 속도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수치로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더리움이 초당 15개 거래를 처리할 때 솔라나는 이론적으로 수천 개 이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요?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수료 차이로 직접 체감하게 되고요. 이더리움에서 수수료가 수십 달러까지 치솟을 때 솔라나에서는 1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저도 완전 체감해요. 이더리움에서 뭘 좀 하려면 가스비 폭탄 맞을까봐 거래 버튼 누르기 전에 몇 번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반면에 주피터나 매직에덴 같은 솔라나 기반 앱을 쓸 때는 그런 걱정 없이 정말 편하게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사용자 경험의 차이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개발사들도 마찬가지죠. 더 빠르고 저렴한 플랫폼의 매력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듣기만 하면 모든 면에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압도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속도도 빠르지 수수료도 거의 공짜 수준이면 이거 뭐 게임 끝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더리움 킬러가 아니라 도전자에 머물러 있는 건지 뭔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네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솔라나는 그 엄청난 속도를 얻는 대가로 안정성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안정성이요? 네, 과거 몇 차례 네트워크 전체가 몇 시간 동안 그냥 멈춰버리는 다운타임 사태가 있었죠.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최고 속도는 페라리급인데 가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지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셈입니다. 아, 그건 정말 치명적인데요.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이더리움이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점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물론 솔라나 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최근에는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한 번이라도 멈춘 적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이나 대규모 자금이 솔라나를 선뜻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신뢰의 문제죠. 와,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매일 솔라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고유 지갑 주소가 360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약 53만 개에 불과하고요. 거의 7배 차이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 가격은 솔라나가 32% 하락하는 동안 이더리움은 15% 하락에 그쳤을까요? 사용자가 7배나 많은데 가격 방어는 더 못했다니 뭔가 이 데이터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대화의 핵심입니다. 사용자 수가 7배나 많은데 가격이 부진한 건 두 네트워크의 사용자 성격과 활동의 질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질이요? 네, 솔라나의 거래는 수수료가 저렴한 만큼 소액 결제나 밈코인 거래처럼 약간 가볍고 빈번한 활동이 많을 수 있죠. 반면에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비싼 만큼 거래 하나하나의 가치가 훨씬 큰 소위 고래들의 디파이 활동이 중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비유를 들자면 솔라나는 편의점처럼 많은 사람이 오가지만 객단가가 낮고 이더리움은 백화점 명품관처럼 방문객은 적어도 한 번 오면 큰 돈을 쓰는 큰 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런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즉, 활성 사용자 수라는 그 양적인 지표만으로는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경제 가치를 전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적인 성격과 인식의 힘입니다. 인식의 힘이요? 네. 이더리움은 최초의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라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 즉 탈중앙화 인터넷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이 아주 확고하죠. 월스트리트의 시선도 확실히 이더리움에 더 쏠려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나 거대 펀드들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담는 자산 중 하나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신뢰가 두텁다는 뜻이죠.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 같은 유명 분석가가 이더리움이 곧 7,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굉장히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월스트리트의 예측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장의 일부에서는 이더리움은 너무 오래되고 비대해서 혁신이 느리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 그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안정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느리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레이어2 생태계가 이더리움의 반격 카드 역할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스스로 빨라지기보다는 수많은 레이어2 프로젝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속도 경쟁을 벌이도록 판을 깔아주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마치 애플이 직접 모든 앱을 만드는 대신 수많은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혁신적인 앱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죠. 이 거대한 개발자 커뮤니티와 생태계의 힘이 이더리움의 가장 강력한 해자인 셈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이게 단순히 기술 스펙만 비교할 문제가 아니군요. 솔라나는 압도적인 속도와 낮은 수수료, 그리고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지만 안정성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있고요. 네, 반면 이더리움은 속도는 느리지만 10년간 증명된 안정성과 신뢰, 그리고 레이어2라는 확장 카드를 통해서 거대한 생태계를 방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군요. 그렇습니다. 2026년의 승자를 예측하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기술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대기업의 브랜드 파워와 혁신적인 기술로 무장한 신생 스타트업의 대결 구도,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 결국 2026년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이 둘 중 하나를 꼭 골라야만 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탈중앙화 F가 스마트 계약이라는 이 기술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믿으신다면 굳이 한쪽의 승리에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더 현명한 전략은 두 코인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전체 생태계의 성장에서 함께 이익을 얻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양쪽 다요? 네. 솔라나가 소액 결제와 게임 분야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이더리움이 고액 자산이 오가는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 식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함께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요. 이런 구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기술, 사용자 수, 시장 평판 외에 2026년 이 두 암호화폐의 운명을 갈 결정적인 숨겨진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숨겨진 변수라. 예를 들어 각국 정부의 예상치 못한 강력한 규제 변화가 한쪽에는 유리하게 다른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이 두 네트워크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제3의 기술이 갑자기 등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고민해 보시면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